네,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과학기술의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예, 올해 마지막 날이라서 네. 우리 한국과총이라고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네네. 거기서 이제 매년 10대 과학기술 이슈 뉴스를 하는데요. 예. 선정을 하는데 올해 우리 첫 사이언서에서 전년도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고요.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네. 일단 후보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사이언스 코너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올 한 해 과학기술 이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아니 저는 우주 발사 누리호 예. 우리 이 시간에 다뤘다 아닙니까? 네. 절반의 그렇죠. 성공. 저는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 생각나네요. 예, 그런 것들 다 생각나시는데 이제 예. 과총에서 선정한 후보 뉴스도 그런 것들을 다 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뉴스가 과학기술 이슈 12건, 명구개발 성과 17건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과학기술 이슈만 좀 살펴보면 네. 우주개발 아까 아지매께서 말씀하셨던 누리호 발사 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이 성공했던 거라든지 또 이와 연계해서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우리가 그전에는 400km 이상을 못 쏘도록 네. 했는데 예. 올해부터 풀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쏘면 우주 개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 그래서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전략 기술 중심으로 각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종환께서 얘기했던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역대 최고로 5위에 달성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역시 이제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예. 팬데믹이나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요즘에 기후 상태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 시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과학기술 인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국제적인 성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사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보 뉴스들을 보니까 사실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역시 아까 얘기 나왔던 누리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누리호, 한국 우주 발사체 누리호. 예. 근데 완전 성공은 아니었죠. 네. 하여튼 미안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예.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 이름이 누리호였습니다. 전 세계를 누리는. 그래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10월 21일 날 발사가 됐습니다. 일단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발사에서 이제 우리 발사체가 우주 700km 고도까지 도달했고,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아쉽게 마지막 엔진이 조금 9초 정도 연소가 좀 덜 돼가지고 예. 이게 속력을 못 얻어서 이제 가짜 위성이죠.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예. 다시 추락을 해버리는 그래서 미안의 과제를 좀 남기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누리호는 우리 개발이 12년 걸렸거든요. 예. 그 12년의 개발 기간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 강국, 우주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항우연에서 이게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참여한 기업이 300개. 그리고 이들이 총 사업비의 80%인 한 1조 5천억 정도를 기업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예.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국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기술 역량들을 다 올렸다는 거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그전에 9개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0번째 국가가 됐고 이제 요번에 나온 문제점들 보완해서 내년 5월 달에 2차 발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까지 마치면 그다음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사체만 쏘은 게 아니라 이제 올해 5월 달에 아르테미스 약정에 대해서 추가 서명했다 하고 그다음에 위성항법
공동 성명에도 서명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르테미스 약정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10개국이 모여서 네. 이제 우주를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우주 전쟁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구를 위해서 이제 개발하자 이런 거고요. 위성항법 공동 성명은 우리 흔히들 이제 위성에서 위치 이렇게 신호 넣은 그 GPS라고 알고 네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글로벌 표준이고요. 근데 우리 한국형 표준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KPS라고. 네. 이게 서로 연동되도록 미국과 그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 보완이 돼서 우리나라 위성에서 찾은 위치 신호가 네. GPS하고 연동돼서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다는 거죠. 진짜 네. 글로벌 세계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를 방송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그렇죠. 나서 보니까 진짜 메타버스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예. 아니, 저희 시간 소개했는데 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메타버스로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22일 날 메타버스 예. 주제로 방송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특히 올해 가장 크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는 늘 나왔었고 그중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것들의 중심이 되고 있고 여기에 과학기술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 메타버스는 이제 초월, 그 다음에 뭐 다음 이런 걸 의미하는 메타, 비욘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하고 그 다음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죠. 네. 그거에 대한 합성으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상 세상.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글자나 이런 세상이 아니라 3차원으로 꼭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뭐 VR, AR 이런 거 있었는데요. 네네. 그거는 일방적인 체험이라면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실제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거니 현실이 그 가상인지 가상이 현실인지가 헷갈리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계속 되니까 대면에서 뭐 교육도 못 받고 회의도 못 받고 이러다 네네. 보니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하고 더 덧붙여 가지고 우리 인조인간이라고는 로지 네. 뭐 이런 그 가상 인간들이 나와서 이제 진짜 현실과 그 가상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SK텔레콤 같은 데서 그 플랫폼들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더 앞으로 메타버스는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는 촉각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 이런 거. 장갑을 끼고 그 가상의 걸 만지면 똑같은 느낌이 오고 열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거 지금 살아있는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각종 기술 개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빠져들기 쉽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많이 줄여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열망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네네. 거기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엑스포를 경험해 주겠다. 그래서 메타월드를 주요 전시 방식으로 지금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 하거든요. 한편 걱정을 하는 게 또 정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시 다뤘었던 부분이었는데 후보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지수가 역대 최고인 5위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선 최초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올해 초에 2월 23일 날 우리 이 코너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 그래서 부산의 수준이 얼마인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혁신 역량이 왜 중요하고 뭐 어떤 거다라는 대충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 간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혁신 역량이 국제적으로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된 그 결과인데요. 예. 이제 유엔의 산하에 세계 지식재산기구라고 WIPO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포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5위에 차지했고요. 이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늘 일본이 앞섰죠. 예.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10위권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바로 1년 만에 5계단 올라서 5위까지 올라가서 가장 상승폭이 높은 국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 자본 그리고 연구 분야 이쪽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해서 역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 국가를 끌어가는 네. 그리고 교육이 힘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계 1위 차지한 이제 그 지표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국내 총생산 GDP 그 GDP 대비한 특허 출원 비율 그리고 국제 특허 그리고 특허 패밀리 뭐 디자인 출원 이런 부분들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혁신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 수학, 과학 이런 교육들이 너무 좀 낮다 이런 얘기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목소리로 다음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슈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개정 중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수학, 과학의 필수 학점이 네.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네네.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기에는 턱도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수학, 과학을 늘린과 동시에 정보 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지금 아래 약간 우리 자녀 세대, 네.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가 성장했을 때도 세계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길이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기후 변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이것도 뉴스 후보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스 표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ESG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글로벌 상황보다는 대한민국 쪽으로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이제 최근 10년간 그 이전보다 거의 0.9도, 거의 1도 이상 높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7월의 동해안 해수온, 네. 해수온이 이제 우리 수온 측정한 이후로 최고치를 했답니다. 근데 수온이 올라가면 네. 이제 이산화탄소도 적게 품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고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우리가 그 산업화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한 2.7도 이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해수면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으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그리고 ESG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우리가 그때 못 다루기는 했는데요. 환경, environmental, 그다음에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아가려고 하면 환경도 봐야 되고 사회적 기여도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ESG 네네. 경영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업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의 경영 현장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한번 다뤘던 탄소 중립 넷제로 2050 이것도 있고 올해는 이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우리 또 말씀드립니다. 2030 부산 네. 세계 박람회 네. 첫 번째 부제가 지속 가능한 자연과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탈피하지 않으면 인류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제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걸 나중 엑스포 때 이제 성과를 공유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자연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너무 많이 파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미래 세대들에게 또 더 똑똑한 그렇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네. 또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또 코로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요번에 후보 뉴스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2개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팬데믹이 계속되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했지만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델타 했다. 그 다음에는 뭐 원래는 C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변이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이든 치료제의 개발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그 시각이 있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여기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카이스트에서 그 감염병 대응 환자 그 중환자용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설치해서 즉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수학회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함께 이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면 이게 확산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반해서 기업들이 많이 나서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셀트리온이 이제 그 항체 치료제 네네. 레키로나를 개발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개발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기업도 이제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 17,793회 박성환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